지금 연일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내일 이재명 정부의 네 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돌고 있는 찌라시들을 좀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보시죠. 1주택자도 똘똘한 채 향하는 세금 칼날, 양도세 중과 후폭풍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기사 내용이 좋더라고요. 보시죠. 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되살리기로 한 데 이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중과가 있었죠. 기본세율에다가 20% 혹은 30%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을 했었죠. 그런데 그게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진행하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유예를 시켰어요. 없앤 게 아니라, 없앤 게 아니라, 법안을 폐지를 한 게 아니라, 유예를 시켰어요. 대통령령으로. 법안을 폐지를 시킬 수 없었죠. 예,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령으로 시행을 1년간 보류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1년간, 계속 유예를 해왔어요. 그게 이제, 이번에 돌아오는 5월 9일까지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에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연장되는 거야? 아니면 이대로 끝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쐐기를 박았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다시 유예하는 일은 없다. 즉, 다주택자가 집을 팔았을 때는 양도세를 중과를 하겠다. 요겁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역시 손질하겠다고 시사하면서 시장 불안과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요거는 타겟팅이 다주택자죠, 그죠? 근데 실제로 들어가서 살지 않는 1주택자도 타겟팅이 된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내용은요, 지금? 예. 거주 여부에 따라서 1주택자에 부여하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앞으로 장특공제를 볼게요. 장특공제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건데, 다주택자뿐만이 아니라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수요는 투기 수요로 간주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1주택자는 보호를 하는 게 맞죠, 그죠? 그게 원래 문재인 정부 때도 기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1주택자는 보호를 하긴 하겠어.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살지 않는 집을 가진 1주택자까지는 보호할 필요가 없어. 이 기조예요. 자,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지 공정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하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핵심 내용은 요거예요. 이겁니다. 자, 드디어 선전포고를 했거든요.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지금 이거는. 시장이 이기는지, 정부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역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 무서워요. 예. 하고 있고, 내일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가 아마 내일 나올 겁니다. 정부 대책들이 나올 건데, 거기에 뭐 이런 내용들이 막 기본적으로 다 깔려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부동산 시장과의 전쟁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정부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습니다. 예. 자, 정리를 보면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까지로 끝내고 이후부터는 중과세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대 얼마까지 들어오느냐? 3주택자의 경우, 3주택 이상인자의 경우에 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을 한 채를 매도를 할 때 팔게 되면은 양도세는 최고 75%, 거기에다가 지방세가 75%에 대한 10%, 7.5% 붙으니까는 82.5%까지 최대 세율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집을 한 채, 서울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총 주택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지금 3개가 있는데 예.
부산에 두 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 한 개가 있어요. 그죠? 예. 서울이 추가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양도 차익이 10억이 남았습니다. 10억이 남았어요.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매도를 하게 되면은, 예. 8억 2,500만 원은 세금을 내야 되고, 내세는 지는 거는 1억 7,500만 원 남는다. 이래 보시면 돼요. 이게 양도세 중과의 위력입니다. 10억이면은, 양도 차익이 10억이면은 45% 구간이거든요. 45% 구간. 45%에 30%가 더해주는 거예요. 왜? 3주택이니까. 양도세 세율이, 기본 세율 45%에서 30%가 더해진 75%. 거기에 지방세 10%가 더해지니까 82.5%가 계산됩니다. 그래서 10억이 남아도, 예, 8억 2,500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그건 빠집니다. 그러니까 누진세율은 빠집니다. 그거는 실제로는 작습니다만은, 예, 대략 계산하면 8억 정도는, 8억 가까이는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 정부 의도는 뭐겠습니까? 벌어도 번 게 아니게 만들어주겠다. 벌어도 번 게 아니게 세금으로 다 환수를 할 거니까, 앞으로 집 가지고 돈 벌 생각은 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또 하나. 1주택자인 경우에도 보셨다시피 1주택자도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 실거주하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초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보유세를 강하게 매기겠다.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다주택자에 대한 내용, 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내용, 실거주하더라도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 요 사람들은, 예, 한마디로 이전에 말하던 뭐 적폐 세력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지금. 정부는 지금 그렇게 규정하면서 부동산 시장과의 전면전을 선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뭐 규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죠? 그리고 공급 대책을 이야기하겠죠. 뭐 어디에 몇만 원을 짓겠다, 어디에 몇만 원을 짓겠다. 뭐 그래서 임기 내에 어디 몇만 원을 갖다가 착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시는가?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예. 저는 이걸 보면 되게 나와야겠지만은, 예, 뭐, 거의 제가 생각하는 바와는 크게 차이는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임기 내에 대규모 공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대통령 임기가 이제 뭐 4년 반 남았잖아요. 그죠? 4년 반 안에 대규모, 서울 수도권 한정입니다. 서울 수도권에 대해서 임기 내에 대규모 공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최대한 매수 수요를 좀 눌러놓겠다. 최대한 매수 수요를 눌러놓겠다. 네. 두 번째, 임기 내 착공 기준으로 내일 발표를 하겠지만은 이만한 물량들을 우리가 공급을 할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세 번째, 만약에 지금 집 사면은 오르더라도 세금 내면 남는 거 없을 거야. 그러니까 집 사지 마. 요런 기조로 내일 발표가 나오지 않겠는가. 현재 이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시장을 관통하는 그러한 그 기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이렇게 강력한 수요 억제책으로 매수 수요를 누르게 되면은, 집 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매수 수요를 누르게 되면은, 예, 실거주 수요는 어떻게 되는가? 실제 거주하는 수요는, 예, 매매 대신에 전세나 월세를 택할 수밖에 없겠죠. 예, 누구나 집은 아시다시피 필수제예요. 그죠? 의식주에서의 주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의식주의 주, 필수제입니다. 누구나 집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집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매수를 해서 집을 사서 들어가서 살든지 아니면은 전월세로 빌려서 임차를 해서 들어가서 살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게 아니면은, 예, 고시원에 들어가든지 노숙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고시원은 집이라면 집인데 그것도 임차의 한 형태가 되겠죠. 빌리든지 사든지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지는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럼 빌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빌리는 게 결국은 전월세겠죠. 전월세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런데 서울이 지금 공급이 충분한가? 서울 경기권, 서울 수도권이, 예, 공급이 충분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전세는
공급 물량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급 물량이 터져나가면은 전세가는 하염없이 떨어집니다. 안정되죠. 전세가가 안정되면은 매매가도 안정되거든요. 경험하셨잖아요. 바로 3년 전 부산에서 경험하셨잖아요. 1년에 3만 세대가 넘는 공급 물량이 들어오니까 전세 가격이 하염없이 바닥을 헤매는 모습들을 보셨잖아요. 그 시기에 매매가도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잖아요. 전세가가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는 매매가만 나홀로 상승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서울 수도권이 그렇게 공급 물량이 충분한 거 아니거든요. 매매 수요를 전부 다 전월세 수요를 돌려놨잖아요. 그렇죠? 매매를 못 하겠으니까 그 수요들이 당연히 그러면 빌려서 사는 전월세 수요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수요들이 몰려가니까 안 그래도 공급이 부족한데 전세 월세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전세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매매 가격을 일시적으로 눌러서 찍어서 눌러놓을 수 있을지언정 그게 언제까지 누려질 수 있을까 생각하십니까? 전세 월세가 오르는데 당연히 매매가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거든요. 매매가가 예를 들어서 10억이에요. 전세가가 6억이었는데 예, 그게 자꾸 전세가 몰리다 보니까는 7억, 8억, 9억이 되었어요. 매매가가 10억에 그대로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참 한마디로 뭐라 해야 되나 사상누가 예, 뭐 기반이 없는 그런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좀 대통령 이야기대로 예,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지나고 보면 알 수 있겠죠. 예,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예, 토지거래 허가고요, 그죠? 지정돼 있죠, 그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라든지 양도소득세 중과라든지 그리고 보유세 강화라든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 등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매매가를 눌러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매매가를 눌러놓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월세는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월세는 당연히 더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대책은 뭐가 나올 것인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내일 분명히 공급 대책과 그리고 그 매매 수요 억제 정책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올 뭐 3월이 될지 4월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나올 정책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 당연히 전월세로 대표되는 임대차 시장 안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매매 수를 이렇게 눌러놨는데 당연히 가면 수요들이 전월세로 몰려가서 전월세가 올라갈 거니까 이 전월세 수요를 전월세 폭등하는 전월세가를 누르기 위한 어떤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게 아마 3월달이나 4월달 되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4월달 봄 이사철에 지금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 2+2잖아요. 그죠? 2년에다가 2년 더 해가지고 4년을 살게 할 수 있는데 어쩌면은 이걸 갖다가 또 법을 바꿔가지고 2+2+2+2+2 해가지고 10년을 살게 하는 법을 강제로 발의 안 한다고 그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명분 하에서. 그럼 내 집이 아닌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전월세 시장은 말씀드렸다시피 공급 물량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공급 자체가 부족한데 무슨 수로 전월세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까지도 지금 적으로 돌린 그러한 마당에 과연 전월세 물량이 풍족히 나와서 전세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 뭐 내일 나올 그 매매 수요 억제책과 공급 대책은 이미 뭐 다 감을 잡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올 그 다음 상황들이 저는 더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정말. 그래서 대통령이 처음에 후보실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복잡하게 꼬일 수밖에 없어서 가능하면 안 건드린다고 했는데 웬걸 대통령이 되니까는 마음이 바뀌었는가 봐요. 그죠? 자꾸 이것저것 뭐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겠죠. 대통령의 신념이기 때문에 그걸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꾸 꼬여가지고 모두가 힘들어지는
모두가 힘들어지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생각은 시장을 통제하고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저는 대단히 오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정권을 가진 정책 당국자가 시장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대단한 오만이다, 교만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장을 어떤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누를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영원히 통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뭐 그런 비등한 사례는 많잖아요. 뭐 옛날에 뭐 로비에스피에르가 우유값이 급등하니까는 우유값에 대해서 뭐 정책적으로 반값으로 공급을 하라. 뭐 이렇게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얘가 아시잖아요, 그죠? 목초가에서 문제가 되니까 또 목초 가격을 갖다가 또 통제를 했었고, 예, 결국 아시죠? 결론 어떻게 났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금 공급 부족에서 기인한 전월세 상승이죠, 그죠? 공급 부족에서 기인한 전월세 상승. 이번 매매가는 전월세 상승의 바탕을 두고 탄탄하게 상승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원인이 뭡니까? 결국은 공급 부족이죠, 그죠? 그 공급 부족이라는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싸워서는 답이 안 나온다. 가상의 적이라는 것은, 네, 다주택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실거주 1주택이라 하더라도 초고가주택 보유자, 이러한 가상의 적을, 예, 이 사람들이 원인이 아니잖아요. 집값 상승의 원인이 아닌데, 이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추진하는 정책들은, 예, 제 생각에는 결코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쯤 되면은 서울에 집 살려고 하는 분들은 5월 9일 양도세 중과가 이제 양도세 중과가 다시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죠. 예, 그 시점 전에 분명히 급매물은 나올 거니까 그 급매물을 매수해서 내 집 마련을 하셔라.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치 내일 정책이 나오면은 보고,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다른 게 더 있으면은 다음 주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